옛날에 비디오 첫 번째 떨리면서 빌렸던 영화가 아직도 기억나요. 뭐요? 중학교 때.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 위에 코미디 영화, 밑에 코미디 영화, 중간에 껴가지고 빌렸던 기억이 납니다. 야, 네, 저도 그런 그 경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것도 연인 빌렸어요. 연인. 그건 진짜 야하잖아. 그 전에 원초적 본능. 나 그 노래방에서 봤는데. 노래방에서 왔다고? 네.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우리 영화평론가 윤성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영화 이론 공부를 대학원에서 했고요. 영화 이론? 영화의 역사, 영화를 비평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어떻게 하면 깔 수 있는지. 칭찬할 수 있는지도 포함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나 이거 사실 영화 평론가 분들이 쓰는 평점이랑 네. 이런 게 우리가 보는 입장이랑 너무 이게 좀 달라서 오늘 약간 조금 선생님께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좀 몇 개 이렇게 영화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 네. 평론가 분들이 되게 짜게 주시더라고.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영화가 뭐 영화 사적인 차원에서 네. 좀 새로운가, 많은 것들도 시도를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더 가산점을 많이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네,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든 없든 재미와는 별개로 뭔가 이 사람이 예술가적인 어떤 시도들을 했는가. 아니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쌤 욕도 많이 먹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그렇게 까지는 않고 좀 장점을 좀 많이 살려주는 편이어가지고 아, 약간 좀 빈틈을 노려줬네.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욕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최근에 욕했던 영화 작품 있다면? 이제 영화는 아니고 제가 경성 그렇죠? 크리처를 네. 나 그거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와이프 되게 재밌다고.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재밌게 본 사람도 있고 재미없게 본 사람. 저는 이제 너무 식상하다. 너무 캐릭터나 어떤 서사 구조나 뭐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재미없었는데, 이제 그걸 보신 분들이 공격을 하시는 게 일제강점기에서 막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걸 깔 수 있냐, 뭐 너는 일본의 앞잡이다. 침입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뭐 지금 보고 있냐면 킬러들의 쇼핑몰. 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1편 봤기 때문에. 네네. 예. 왜냐면 또 괜히 이렇게 평론가님 얘기 들으면 재밌는 것도 약간 좀 재미없어 보인다? 그럴 수 있죠.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선입견이 생기니까. 제가 그 이용철 평론가님이랑 방송을 좀 해가지고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예. 우리 박상광 씨. 네, 알죠. 우리 직수 후배 옥남이 평론을 제가 속상해가지고 용철 형한테 전화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형, 아이고 우리 동생인데, 형, 그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면서 용철 형은 또 그런 또 시각이 있었겠죠. 충분히 존중합니다. 예. 윤성은이 그럼 언제부터 평론가를?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데뷔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2011년 11월 달에. 오래되셨는데 짬이 좀 되시네. 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어머, 진짜? 나이가 아니고요. 태어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네. 이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이거 뭐 아무나 비평하면 아무나 평론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뭐 라이센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통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기자를 하시면서 영화 문화부 기자 하시다가 이제 영화 평론가를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저처럼 뭐 이론 전공하고 아니면 뭐 영문학, 국문학, 이제 문학 쪽 글씨 잘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분석하시고 비평하시면서 평론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공식적으로 그래도 이 영평상에서 신인 평론상을 타면서. 뭐라고 썼는데요? 그때 어떤 작품? 그때 두 편을 내야 되거든요. 단평이랑 장편인데. 단평은 예를 들면 한 줄짜리 뭐 이런 거? 한 줄까지는 아니고 한 장 반, 한 장? A4 한 장? 써니에 썼고, 장평을 최종병기 활로 썼던 것 같아요. 활! 네. 나는 활을 더 재밌게 봤어. 네, 그래서 좀 대중영화로 이렇게 써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까? 문구요? 왜냐면 영화평론가 분들은 빨간 안경 쓰신 분 누구지? 이동진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님 맨날 공격당하잖아요. 네. 무슨 고루하고 뭐 좀 어려운 표현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잘 안 쓰는 표현들 많이 써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쉽게 또 쓰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저널리즘에 대해서
배울 때 쓰는 사람은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으로 써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써니 보고 뭐라고 썼어요? 써니는 80년대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 영화에서 살려냈는가, 시각화해냈는가. 뭐 80년대로 온몸으로 겪고 있었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영화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지? 영어로는 무비잖아요. 무비도 좀 나중에 생긴 거고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무빙 이미지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미지인 아. 거예요. 한국에서도 영화가 아니라 처음에는 활동 사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거는 이제 빛을 영해 그림화하니까 영화의 핵심은 빛이잖아요. 네. 네, 어떤 그런 개념이 함의되어 있는 단어죠. 그럼 만들어진 단어네. 네, 만들어진 단어죠. 영화를 지칭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보통. 무비, 필름, 피움. 네, 그리고 시네마. 이게 보통 이제. 그래 뭐가 달라 이거 궁금하다. 사실 근데 시네마는 우리가 뭐 많이 쓰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화관, 지금 롯데 시네마라든가. 이거는 영화인, 어떤 영화 산업,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 이런 걸 다 총칭하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네마는? 네. 그렇다면 이제 무비라는 단어는 아주 오락적인.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냥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할 때의 무비를 많이 사용하죠. 그럼 필름은? 사실 필름 우리가 다 아는 셀룰로이드 필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시하게 된 거예요. 그 영화라는 말이랑 필름이. 처음에 필름으로 찍었으니까 오리지널리티한. 맞아요. 네, 본질이에요, 이게. 그럼 필름하고 무비는 어떻게 달라요? 무비는 약간 오락적이고 약간 대중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미학적인 속성을 더 강조한 단어가 이제 필름이에요. 예술영화 감독들, 작가주의 감독들의 영화를 지칭할 때는 무비보단 필름이 더 어울리는 단어인 거죠. 최초의 영화가 뭡니까? 보통 이제 1895년 12월. 야 이거 너무 내가 뻔한 질문했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라서. 감독은? 리미에르 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미에르? 형제. 아버지가 사진가였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네.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준 게 바로 1895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돈을 받고 상영한 게. 아 작품 이름이? 어떤 제목도 없었어요. 그냥 붙인 거예요. 한 1분이 안 되는 영화 한 10편 정도를 상영을 같이 했거든요. 옴니버스식으로 했네. 네, 그렇죠. 여기에는 아기가 식사하는 장면도 있었고 공장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모습, 그리고 기차의 도착, 뭐 기차가 이제 열차가 딱 들어오는 그 장면. 그냥 브이로그 같은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영상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겠다. 그렇죠. 어디서 상영했대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커피신가에 있는 카페 지하에 있는 인디언 살롱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영화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역사로 들어갔어서 약간 조금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일단은 역사 한번 훑고 가줘야. 역사만 해도 사실 오늘 안에 안 끝날.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우리 좀 이거 어그로 좀 끌어야 되니까. 네네. 최초의 키스씬. 그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화사에서 최초의 키스씬인 건 아마 에디슨 회사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네. 진짜 파격적인 그 당시에는.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 굉장히 에로틱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죠. 예. 운명에서. 운명이다. 그 한영모 감독님 거구나. 네, 역시. 그 한영모 감독님이 또 뭐 만드신 분이냐면요. 자유부인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죠? 네. 제목부터가 약간 자유부인. 부인 시리즈 참. 뭐 야한 영화 아니고요. 정말 근데 예술성이 높고요. 당시에 이제 양품점을 하던 거기 직원으로 일하는 여성이 남편은 교수인데 너무 고루하고 좀 고리타분하고 그래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춤을 배워서 막 다른 그 외간 남자들이랑 춤도 추고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남성과 약간의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 남성의 와이프가 들어와서 이 여자의 뺨을 때리고 그러고 집 가정으로 돌아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 권선징악. 그럼요. 완전 권선징악이고 그 멜로 드라마라고 하는 게요. 음악 드라마거든요, 사실요. 멜로스라는 거에서 나와가지고 진짜요? 네, 그 합성어예요. 감성을 막 끌어내는 그런 음악의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멜로 드라마는 원래는 비극으로 끝나야 돼요. 어떤 개인이 왜? 개인이 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우다가 결국엔 개인이 져요. 그게 이제 그 자유부인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테마인 거예요. 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라 뭐 성적인 욕망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춤도 배우고 그런 욕망들이 가득한데
결국 사회는 그걸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극으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게 멜로드라마 이게 어떤 하나의 틀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은 언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탄생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모던 타임즈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아, 그런 작품들은 1930년대. 좀 지나서였네. 근데 1910년대, 20년대부터 워낙 유명했고 워낙 재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서 찰리 채플린이 무성 영화도 했어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성 영화밖에 기억이 안 나서. 찰리 채플린은 유성 영화는 필요 없다. 이미 흑백 무성 영화로 완벽하다 영화는. 이 마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임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말하면 굉장히 촌스럽다. 마치 이제 발레리나가 말한 것처럼. 그렇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다 음악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했단 말이에요. 어떤 음악 같은 것들도. 근데 이제는 말로 하면 굉장히 시끄럽고 이게 오히려 수사스럽게 들릴 거라고 그럴 수 생각했던 있겠다,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끝까지. 최초의 유성 영화를 이제 1927년에 재즈싱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요. 네, 이게 워너브로더스 영화인데요. 어머, 그때도 워너브로더스가 있었어요? 그럼요. 지금 뭐 디즈니며 이런 회사들 다 지금 100년 됐어요. 네, 워너도 100년 됐고. 그래, 100주년에서 위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장르는 뭐였어요? 첫 번째 유성 영화잖아요. 근데 음악하는 재즈싱어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유성 영화에 대해서 찰리 채플린처럼 이렇게 자신이 없어 했어요. 이거 뭐 이런 기술 도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까? 요게 대박 히트를 치면서 그러면서 모든 제작사들이 다 유성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갑자기 우리 이거 뭐 대본이 없어서 그냥 막 질문하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왜 코미디 영화가 영화제에서 대상을 못 하는가? 예를 들면 범죄도시가 뭐 1000만이 넘었잖아요. 권위 있는 대상이라는 뭐 대종상이나 대종상은 무슨 상이에요? 이 대종이 무슨 말이에요? 품종? 그렇지 않을까요? 아카데미처럼 한국에서 영화인들이 뽑는 상이에요. 촬영 감독, 뭐 편집하시는 분, 영화 스태프들, 배우들이 같이 다 조합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대표격인 분들이 뽑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주던 그런 상이었는데 대종상에 대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고 했던 게 이제 왜? 행사라든가 이런 걸 때 좀 실수도 좀 많고 그 전에는 약간 뭐 한 작품에 너무 몰아주고 막 이렇게 이분들이 사실 자기 각자 이제 하시느라고 일을 바쁘니까 영화를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영화인들이 다 볼 수는 없지.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최소한도로 많이 보면서 그 영화들 중에서 그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중에 연기가 빛나거나 뭐 촬영이 빛나거나 이런 작품들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청룡상은? 청룡상은 이제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뽑는 상이구나. 기자들이 뽑는 건 아니고요. 언론사에서 이제 주간 한다고. 주간하는데. 네. 청룡영화상은 지금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일보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심사위원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주간만.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조선일보 있긴 있겠다. 제가 해봤는데 없습니다.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평도 넣어주세요. 영평상. 영평상 많이 들어봤는데? 영평상이 영화 평론가들이 주는 상이에요. 우리 쌤 같은. 저희 영화 평론가 협회가 있고 여기서 이제 회원들이 뽑아서 주는 상입니다. 근데 뭐 우리끼리니까 영화인들은 누가 더 쳐줘요? 어디서 상 받는 거를? 아무래도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청룡이 요즘에는 혜수 누나도 그렇지. 왜냐면 행사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 감동적인 장면도 잘 연출하고 원래 상이라는 게 뭐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쇼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참 잘하는. 청룡을 좀 쳐주는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그럼요. 예.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영평상에서 상을 받으실 때 설국열차 때도 많은 관객이 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를 굉장히 헤매면서 영평상 그게 언제 발표나는지 찾아보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만큼 권위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또 팔이 하늘에 있죠. 예. 너무 작은 행사라서 제가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빠졌는데 아니 왜 예를 들면 코미디 영화가 왜 대상 쉽게 얘기합시다. 극한 직업 1000만이 넘었는데 영화제 대상 못 탔죠. 대상은 못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상을 못 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코미디언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코미디 영화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해에 또 작품들이 뭐가 있었는가가 중요한데 평가가
이후에도 오랫동안 될 수 있는 작품은 다른 작품이 있지 않았나. 웃음을 주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하고 폄하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코미디 배우들도 많이 이제 평가가 돼서 저 이제 통용영화상 심사할 때 저희가 정직한 후보의 라미란 배우한테 여우주연상을 줬어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네. 코미디에 대한 좀 시각이 영화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미 그게 좀 내재되어 있지 않나 약간 서름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패러다임을 바꿨던 영화나 감독님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최초를 좋아하시니까 최초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제 기록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최초 무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블록버스터라는 단어를 잊게 해준 영화예요. 블록버스터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장벽을 깬다는 얘기잖아요. 그 장벽이 뭐냐면 영화에서 1억 불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영화는 없을 것이다. 영화 산업이 아무리 잘 되고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봐도 이거는 깰 수 없어. 근데 그걸 깬 영화가 조스예요. 지금은 1억 불을 따지면 1,300억이 넘는 돈인데 40년 전에 1억 불이면 와 이거 얼마야? 왜 얘가 또 유명해요? 저 솔직히 본 적 없거든요. E.T. 정말요? 예, 요거밖에 기억 안 나고. 저는 E.T.가 제가 영화관에서 본 최초의 영화예요. 저는 그 김천 감독님이었나? 로버트 태권브 이런 거.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E.T.가 유명한? E.T.도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중에서 이거는 정말 사이언스 픽션, 사이언스 판타지 영화잖아요. 지금도 좀 앞서간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외계인이라는 게 꼭 진짜 어디 뭐 다른 행성에서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괴물로서 생각되는 그런 존재로. 어머,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 외계인은 외계인이 아니라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또 평론가가 하는 일이죠. 네. 야, 스티븐 스필버그가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영화를 보면 영화적인 문법이 너무나 지금도 다 엄청나게 완벽해요. 조스를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은 거는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지 사람의 마음을 공포로 몰아갈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갑자기 그 공포하니까 무슨 히치콕 있지 않아요? 네, 히치콕 감독.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이코. 그분 작품을 보면요. 사람의 어떤 이제 공포 심리라는 거는 제일 원초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어떻게 건드리냐 하는 건데, 근데 그 욕실씬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찍는 데만 뭐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그게 되게 짧아요. 왜 그랬을까? 네, 막 픽 튀기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렇지. 정말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트들을 다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오마주에 맞습니다. 네. 오마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영화사에 길이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사에서 중요한 감독으로 치는 사람이 이제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를 찍은 장릭 고다르 감독도. 릭 고다르. 왜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영화의 문법 같은 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적인 문법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사는 무성영화의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듣게 만들어야 돼, 영화를. 그러니까 편집이라든가 이런 촬영의 기술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릭 고다르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면 다 이해해. A부터 A, B, C, D, E 이렇게 하지 않고 A, B에서 C를 하나 빼자.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점프컷처럼. 그냥 여기에서 그냥 길거리 장면을. 맞아요. 네네. 요즘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를 다 파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장릭 고다르.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좀 이렇게 영화를 좀 뽑아봤어요. 영화 포스터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또 모르는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럼요. 스탑을 해주세요. 네. 스탑. 이거? 네, 해볼까요? 네. 우리 윤성호 선생님과 나눌 첫 번째 영화는?
아, 친절한 금자씨네요. 네. 안 봤어. 친절한 금자씨 안 보셨어요? 네. 오,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 3부작 중에. 너나 잘하세요. 근데 잘 아시네요. 네. 복수 시리즈예요? 첫 네. 번째는 뭐죠? 복수는 나의 것. 이거 봤어. 너무 진짜 하드코어하던데. 네, 네. 이병헌 형님이랑 최민식 형님. 그건 악마를 보았다 이런 거 아닌가요? 복수는 나이가 뭐지? 복수는 나의 것은 배두나 씨랑 신하균 씨 나왔던. 오 봤어. 보셨죠? 그 다음에 올드보이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 순일 거예요. 네. 아 올드보이 금주자씨 빼고 다 봤네. 복수는 나의 것 같은 영화는 대중적으로는 자른되지 않았지만 영화 많이 보고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 만든 웰메이드한 영화. 박찬욱 감독님은 왜 이렇게 복수에 꽂혔을까? 그러니까요, 감독님이 뭔가 그 마음속에는 해소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약간 좀 비틀어진 욕망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수도 네. 그렇지만 이건 비틀어진 욕망은 아닙니다만 아가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위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장면만 봤어요. 그 장면 무슨 장면? 그 장면만. 그래도 다시 좀 돌아오셔가지고 헤어질 결심에서는 15세. 헤어질 교수님 박찬욱 감독님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난 너무 재밌게 봤어. 제가 워낙 탕웨이 팬이라 저도요. 탕웨이 씨 너무 꼭 한번 뵙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가 두 분이 있거든요. 탕웨이랑 네. 그 소피아 비칠라프라고 제가 늘 최고의 영화라 보면 제가 바르샤바 1944라는 영화를 뽑거든요.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인데 모르겠네요, 요거는 제가. 저만 꽂혀 있는 영화라. 네. 탕웨이 씨 봤어요? 실제로 본 적은 있죠. 뭐 만났다라기보단 본 적은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시죠? 네. 사모님도 알고 계시죠? 이제 알겠죠. 네, 이젠 알겠. 요거 한국 영화사에서 어떻게 기억될 작품 같으세요? 그렇게까지 한국 영화사까지 나올 수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올드보이라면은 나올 수 있죠. JSA라면 나올 수 있지만 올드보이는 왜?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님한테 심사위원상을 또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고 한국 영화들이 그 전에도 예술적으로 뭐 해외 영화제에서 인정받고 한 작품들이 있었지만 아자아제 바라제. 예, 그런 작품, 강수현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알려져 있었지만 대중들이 알만한 영화로서 올드보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붙잡고 물어봤을 때 뭐 한국 올드보이 알아 해서 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 영화를 제외한 어떤 상업성이 있는 영화 중에서는 할리우드에서 또 리메이크도 맞아요. 네, 했었고. 그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만들긴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나 아주 프로모션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면은 우리는 너무 재밌게 봤던 엽기적인 그녀도 거기서 만드니까 너무 중국. 할리우드에서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마이 섹시걸인가 뭐 제목이 그런데 그것도 정말 저예산으로 만들어서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1년에 한 몇 편 정도 보세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한 550편에서 600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1년에 영화 한 몇 편 정도 개봉됩니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독립 영화가 한 130편, 보통 상업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7, 80편? 1년에 한 200편.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다 볼 수 없습니다. 예. 아니 예를 들면 그 쌤이 영평상 심사위원으로 나왔어. 네, 네. 영평상이 보통 한 몇 작품 출품돼요? 출품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해 개봉한 작품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솔직히 말하면 상을 줄 수 있는 작품은 그 풀은 좀 정해져 있죠. 그쪽도 업계만에 뭐가 있구나. 업계만의 뭐라기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거 궁금하다.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뭐 성인 이거 어떻게 나눠요? 수위를 보고 나누죠. 여러분이 딱 영상물 딱 보시면은 7가지 등급을 나누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습니다. 키스씬. 키스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키스씬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키스씬은 사실 뭐 전체 관람가랑 이런 건 상관없어요. 설왕설래 하면 설왕설래를 하는데 전체 이용가다? 그 맥락을 봐야 돼요, 사실. 네. 예를 들면 마약이야? 네, 네. 주사기는 보여. 근데 꼽는 장면이 안 보여. 몇 세예요? 그게 몇 번이 나오냐에 따라 다르고요. 주사기에 안 꼽는 거면은 그래도 청불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무줄은 감았어. 고무줄 감는 것까지도 핏줄은 나와. 그리고요. 주사기까지 치긴 했어. 근데 꽂지는 않았어. 꽂지는 않았어. 그래도 그거는 청불 안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커트가 이러고 있어. 꽂지는 않아. 그거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서 한 청불이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런 모습이 주는 또 혐오감이라든가
근데 보면은요 옛날에 받았던 그 등급이 지금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은 뭐 드라마에도 뭐 다 노출신이라든가 뭐 배드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가 기억나요. 94년도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너에게 나를 보내. 아, 네. 장선우 감독 영화. 난리가 났는데 있어. 그래서 친구놈들하고 아빠 옷을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아빠 옷을 입고 나가셨어요? 보림극장이라고 부산에 네. 아빠 옷 입고 왔는데 한 놈이 걸렸네. 모른 척하고 우리가 가서 봤어. 우와 근데 너무 야한 거야 그 당시에. 그쵸, 너무 야하죠. 너무 맞아요. 야한 거야. 네. 너무 조용히 영화관이. 근데 어떤 맨 앞에 있던 아저씨가 좀 술을 자셨어. 멘트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에라이 씨나 그걸 못 먹어. 이게 멘트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저. 왜냐면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몰래 들어가서 본 영화가. 네, 진짜요? 네. 쌤 그런 거 없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리빙 라스베가스가 저희 고3 때 개봉을 했어요. 그 영화가 그때 되게 야했거든요. 네. 이제 여고생들이 소풍날 이제 사복 입고 막 머리 풀고 막 다 그럴 때 있었다니까. 니는 못 쓰냐? 다운? 옛날에 비디오 첫 번째 떨리면서 빌렸던 영화가 아직도 기억나요. 뭐요? 중학교 때.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 아, 네. 근데 위에 그게 총불이었는데 중학교 때 친구놈들하고 위에 코미디 영화, 밑에 코미디 영화 중간에 껴가지고 아, 빌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 너무 야해. 야하다기보다는 사실 좀 그게 공포 영화인데 야한 영화라고 기억이 남아요. 그 공포 영화들이 좀 야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런 그 경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것도 친구들이랑 연인 빌렸어요, 연인. 그건 진짜 야하잖아. 그 전에 원초적 본능. 나 그 노래방에서 봤는데. 노래방에서 왔다고? 예. 왜 노래방에서 비디오를 보... 아 그게 비디오에는 삭제된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그걸 노래방에서 무삭제판을. 무삭제판을 구해서 노래 부르면 이렇게 예, 거기다 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애들이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 장면만 계속 봤더니 그 장면만. 예, 무삭제판을 아저씨가 구해서. 되게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래서 그 노래방이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지금 친절한 금자씨가 원초적 본능까지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툭툭 얘기해 보는 거예요. 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맞아요, 네. 그래 이런 영화가 있었지 네. 하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 뭐가 나올지 뭐 할까요?